지금 우주 시대입니다. 예. 우주 시대니까 우주를 아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우주 시대에 어울리는 그 문화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주 음악이라든가 우주 미술, SF, 우주 영화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또 별을 올려다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겠죠. 그러면 특히 어린이들은 별을 보다 보면 단순히 별만 보는 게 아니라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천문학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이들 머릿속에 우주가 있으면 공군이 되더라도 그 아이는 조종사가 꼭 전투기 조종사보다는 우주 비행사를 생각할 거고 네. 영화를 만들어도 한국판 스타워즈를 만들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들은 꼭 여름에 그 별이 정말 3,000개까지 보이거든요.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이는 밤하늘을 어린 아이들 그 가슴에 꼭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석재의 우주의 역사, 오늘은 케플러가 밝힌 태양계의 비밀 순서입니다. 케플러가 과연 태양계에 어떤 비밀을 밝혔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식적인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만화 영화 보면은 여긴 지구다, 화성 나와라, 여기는 화성이다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까지 빛이 그렇게 전파가 금방 못 가요. 그럼 뭘로 교신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옛날에 오래전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갔을 때 달하고는 이렇게 미국 휴스턴 나사하고 교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은요 1.2초면 가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서 한 1.2초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만 해도 우리 해만 해도 8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만화 같은 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커지면은 우리 상식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은 공룡이랑 원신이랑 싸우고 화산 돌도끼 이렇게 다 같이 등장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했어요. 5천만 년 전 이전에 번성을 했고 사람은 길어봐야 한 3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싸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은 신생대 때 나타났고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천문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우리가 300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것이 300만 년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 역사 300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가 얼마나 될까요? 29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이게 다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날카로운 돌을 집어서 쓰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해서 요거 갈면 좋겠다, 갈자 그 생각하는데 290만 년 걸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모든 것들이 명쾌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시간에 소개했지만 인류 문화 유산 중에 하나가 1년이 360일이다. 대략 한 달이 30일이다.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인간 역사가 걸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어쩌고 하는 것이 10만 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크로마뇽인이 어떻고 더더구나 우리 역사 시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이것이 다 만년 이쪽 저쪽 이집트 고대 이집트 하는 것이 기원전 5,000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문화의 역량이 너무 서서히 발전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용어로 인간 등고라고 하는데 인간 등고 인간의 문화의 발전이 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이제
달이 있고 이 달부터는 제5원소가 지배하는 그 신비로운 월상권은 이 원운동만이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신비한 동네고 이 밑에는 상하운동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로 만들어지는 그런 우주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봤어요. 달을 보니까 달이 공보투성인 거예요. 정말 오원소로 됐으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건 견적이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원소에 대한 신앙이 깨지는 거죠.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이 오원소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낼 때도 오원소라는 것이 우주에 충만돼 있어서 그 상대성 이론의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 방해물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에테르라는 것이 수명이 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엘릭사라고 있죠. 불로장생약. 이것도 얼마나 수명이 깁니까? 인간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아마 그 연금술 같은 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했던 오원소를 갈릴레이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천체망원경이 등장하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원소의 신앙이 깨지고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떨어뜨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운동론이 맞으면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가장 지금 깨쳐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물체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게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학습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잘 배워야만 무슨 과학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레이가 근세에 이제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근세 우주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도 부정을 하고 오원소 우주관도 부정을 하고 운동론도 부정을 하니까 도대체 그럼 우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여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축적된 지식 중에 하나가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제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라헤. 사실 이 사람은 티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근데 티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 이게 성이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 성을 부르잖아요. 아이색 뉴턴이면 뉴턴이라고 하지 아이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하네스 케플러는 케플러라고 하지 요하네스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라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헤,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인데 책에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티코라는 이름이 쉬우니까 티코로 자꾸 나와요. 영어로는 타이코라고 하죠. 타이코. 근데 브라헤가 있고 브라헤 제자가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스승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명한 천문학자고 이 두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이는 이제 조금 뒷얘기고요. 이 두 사람이 우주를 발견하면서 케플러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의 태양계의 비밀을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타원궤도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막연하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완벽하다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철학에서는 도그마라고 표현하는데 원이 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 그러면은 얼마나 완벽한 도형이냐. 타원이면 왠지 뭔가 좀 찌그러진 것 같고 타원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그 아름다운 오원소들이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아니라 정말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또 여기 관측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우리가 과학 역사를 하게 되면 이름 안 볼 수가 없는 이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관측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케플러는 바로 타원 운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행성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성이다 그러면 수성 그러면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해가 어디 있을까요? 해가 여기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못을 두 개 박아서 이렇게 실을 좀 늘어뜨려요. 그래서 이 실을 늘어뜨리는 것을 쭉 실을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두 개 못을 박고 실을 좀 늘어뜨려서 이렇게 실을 최대한 늘려서 그리면 타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요거를 초점이라고 합니다.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요 경우에 하나 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초점에 있고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한다. 이 자체가 현대인들도 잘 몰라요. 케플러가 어떤 큰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지구 궤도를 그리면 다 원이 맞다고 생각하지 타원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애들 아주 애들은 그야말로 하얀 모시수건 같이 완전히 백지잖아요. 한 번도 그런 다른 지식이나 책을 안 읽은 아이들도 선생님이 한번 원궤도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다 그렇게 믿는 거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 99%가 해를 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에 햇살 6개. 근데 해가 왜 빨간색이에요? 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해는 파랗게 그려도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불그럭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파랗게 그리는 애는 실제 해를 보고 그린 거죠. 그래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교사 연수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해가 해를 파랗게 그리다 혼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예. 칭찬해 주셨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어떤 애가 햇살을 이렇게 많이 그렸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가 털복숭아냐? 그러는데 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해가 밝아서 햇살을 잔뜩 그리는데 왜 혼내세요? 해서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햇살은 50개 이하로 하라. 그런 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런 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애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려고 햇살은 6개만 그려라.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정리해 준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데가 더 쉽게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애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해를 그리는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들은 해를 이렇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만이에요. 그래서 해를 좀 노랗게도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해결화된다는 건 참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그러니까 과학사를 보면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랙홀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블랙홀 하면 뭐든지 다 뺏고 뭐든지 끌어들이는 지옥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죠? 즉 놀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장애인 과학자 있잖아요. 그분은 남들이 다 블랙홀이 놀부 같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 블랙홀은 흥부처럼 주기도 한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블랙홀은 그다지 검은색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블랙홀이 놀부 같다고 생각할 때 아니다. 블랙홀은 줄 수도 있다. 그 이론이 발전해서 지금은 블랙홀이 에너지 탱크입니다. 예, 에너지 탱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신문을 보면 이제 빅뱅이나 블랙홀 같은 말을 인용을 하는데 블랙홀을 이렇게 뭐든지 빨아들이고 망치는 존재로만 얘기를 하는데 블랙홀은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입니다. 현대 이론은. 예, 그래서 블랙홀은 이제 오히려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몸의 일부를 내놓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원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 태양 행성이 이제 그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케플러는 이 관측 자료를 보고 특히 스승의 그 브라의 자료를 보고 조심스럽게 아니다. 타원 운동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그럼 케플러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만약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해를 돌게 되면 해 가까이 갈 때가 그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틀리죠. 왜냐하면 그럼 호주는 어떻게 돼요? 그때 겨울인데 가까이 가서 우리가 더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해가 멀리 갔을 때가 여름이고요. 이때는 지구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케플러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태양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는 빨리 지나가고 여기서는 천천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는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해가 잡아당기니까 중력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오히려 빨리 돌아서 원심력이 커져야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멀리 가면 그래도 좀 머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좀 약하니까 여기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또 바로 비슷한 과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북극에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하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남쪽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이 남쪽이고, 예, 동쪽이나 서쪽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는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타원 운동은 보통 일반 교양 부분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것이 아까 제가 쭉 그래프 그려서 근세까지 오는데 뉴턴과 같은 대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비밀이 이 타원 교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강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타원 궤도의 비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뉴턴이 나타납니다. 뉴턴. 그 뉴턴이 나타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이 갈릴레이에서 부정을 받아서 새로운 물리학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이제 우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뉴턴이 이제, 이걸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해보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법칙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 당시에 유명한 천재들 이름을 쭉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 다 훌륭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라그랑제, 해밀턴, 이런 거장들이 뉴턴을 뒷받침해서 현대 천문학을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개념을 정리해 드린다면은 오행성에 대해서 그 행성의 운동을 원운동에서 타원 운동으로 바꾸면서 이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제 소위 천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천체역학이 오늘날 현대 물리학이고 모든 것에 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피타고라스는 케플러는 피타고라스의 신봉자였습니다. 한술 더 떴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가 우주음악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들어야 되겠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아주 정제된 화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케플러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빨리 간다 그랬죠. 여기선 천천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속도의 비율 사이에도 화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피타고라스가 우주의 오케스트라를 들었다고 했으면 케플러는 행성 하나하나마다 음악을 다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피타고라스의 아주 신봉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고민 안 한 걸 가지고 또 고민했어요. 뭐냐? 왜 행성이 5개냐 이거예요. 수성, 금성, 지구 빼고 화성, 목성, 토성 왜 5개냐 이거예요. 6개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동양 같으면은 오면 아주 좋죠. 음양, 오행, 우주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또 오행이니까. 오행성. 예. 우리 동양에서는 아시다시피 3, 5, 7, 9 양의 기운이 넘치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은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지만 2월 2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3월 3일은 삼진날이지만 4월 4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월 5일이 뭐죠? 단오죠.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그럼 왜 우리가 7월 7일날 칠성날은 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왜 축제를 안 하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릉시에서 단오 그거 유네스코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칠성날은 왜 떡도 안 파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아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9월 9일이 이제 중양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안 셉니다만
저 황후화라고 그 국화가 많이 나오는 영화 보시면 그게 중양절날 쿠데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 구가 또 우주의 끝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구단이 끝인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전국에 구봉산이 얼마나 많아요. 예, 봉우리가 많으면 그냥 다 구봉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나만 빠지면 이제 팔싹둥이 팔푼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구를 숭앙합니다 우리가. 예, 그런 거 우주의 원리죠. 그래서 어쨌든 케플러도 비슷해요. 예, 그 당시는 왜 행성이 5개냐? 그거를 갖다가 어디서 찾아내냐면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만 우주에는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사면체가 있고 정육면체가 있고요. 정팔면체가 있고 정12면체가 있고 정20면체가 있습니다. 그 5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케플러는 어떤 그 항성의 어떤 그 마지막 그 궤도가 있으면 그 안에 정사면체를 하나 집어넣고 그 안에 내접되는 뭐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우주의 밖에 마지막 그 천구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사면체를 하나 이렇게 넣는 거죠. 그 안에 내접시키면 이제 뭐 토성 궤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면면체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정면면체 하고서 또 이렇게 계속 정면체가 5개이기 때문에 행성이 5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보다 한술 더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신비주의적인 개념으로 정리되는데 원에 대한 신앙을 깨고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근세 현대 천문학이 밝힌 이 놀라운 비밀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천재들이 뭘 발견했느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상식적인 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돌을 던져요.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네. 더 세게 던지면 좀 멀리 가겠죠. 자, 그러면 한 초속 한 1km, 초속 1km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기억나는데 아마 총알 속도가 아마 초속 1km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기 마찰을 무시하면은 이 숫자는 한번 상식적으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7.9km로 우리가 돌을 던지게 되면 안 떨어집니다. 예. 요게 우주의 그 현대 천문학이 밝힌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 산을 다시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초속 7.9km로 던지면 안 떨어지고 지구를 돕니다. 예. 그래서 초속 7.9km 초. 자, 제가 또 숫자 쓰고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채널 돌리지 마시고 느긋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수많은 천재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밝힌 지식을 공짜로 그냥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9란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뭐 그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잘 알아들을 건데 저 숫자를 유도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이제 그 지식인 거죠. 그래서 7.9로 던지면은 이제 떨어지질 않고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는 거죠. 로켓을 쏴서 로켓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 공기 마찰을 무시하면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 위로 던져야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옆으로 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탈출 속도 얘기할 때는 꼭 위로 던져야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옆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7.9km보다 더 빨리 던지면 지구를 탈출하겠죠. 그죠? 근데 탈출을 안 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예. 우리가 느낌이 더 빨리 던지면 원동하는 것보다 멀어져야 되니까 멀어질 것 같은데 던지면요. 갔다가 다시 와요. 다만 조금 더 이번에 타원을 그릴 뿐입니다. 이제는 타원을 그릴 뿐이지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가 저 경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해를 타원 운동하는 거나 이 지구를 인공위성이 타원 운동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경우에도 위성은 지구 여기 가까운 부분을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여기 먼 데는 천천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첩보위성들이 이제 그 관측하는 지역 상공을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저쪽 지구 반대쪽 갈 때는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애매할 때는 요거보다 클 때는 타원을 그리는데 그 다음에 또 신기한 속도가 있습니다. 초속 11.2km가 있어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초속 11.2km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 탈출합니다. 요번엔 탈출하는데 어떻게 탈출하냐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요. 그래서 원을 그리거나 원을 안 그리면 그 밑에 다 떨어지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밖으로 이게 돌을 던지는 경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천체역학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갈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요게 케플러가 발견한 그 우주의 비밀을 뉴턴, 오일러, 라그랑제, 해밀턴이 이제 발견한 역학 결과인 거죠. 11.2km 던지면은 지구를 탈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직으로 던져도 지구를 탈출합니다. 초속 11.2km가 그래서 우리 지구의 탈출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만약에 어떤 로켓을 우주 밖으로 쏴 내보내려면은 물론 계속 추진하면은 그렇게 안 빨라도 되지만 로켓이 올라갈 때는 뭐 초속 11.2로 발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추진하게 되면 물론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 돌을 한번 던지고서 손을 떼는 경우에는 초속 11.2가 되면 나가버립니다. 네. 그것이 안 되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도 빅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발하게 되면 빅뱅 세기가 크면은 영원히 팽창하는 거고 처음 세기가 별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하나 별들이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졌다가 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명은 던져진 돌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빅뱅 후에 빅크런치를 하거나 나가거나.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150억 년 뒤 일이니까 뭐 언제 뭐 부험 들어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더 크면은 요번엔 쌍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포물선은 이게 곡선인데요. 이 곡선 쌍곡선은 어떤 직선에 이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걸 쌍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서 우리가 천체학을 얼마나 발전시켰냐면 천왕성이라는 별은 나중에 허실이라는 사람이 이 직후에 천체망원경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해왕성은요 망원경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최종은 망원경을 찾았지만 계산해보니까 뭐 다른 행성들이 이 밖에서 해왕성이 뭐 하나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좀 그래서 궤도가 바뀌는 걸 그걸 관측해낸 거예요. 그래서 추리해냅니다. 이쪽에 뭐 하나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우주의 비밀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 하이라이트는. 자, 조금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겠습니다. 원뿔이 있어요, 원뿔. 저는 공부하면서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원뿔이 있는데, 원뿔을 지금부터 저랑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나 옆에서 보조 그림 하나 그릴게요. 자, 원뿔을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잘라보세요. 밑에 하고 평행하게. 평행하게 자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뭘까요, 단면이? 원입니다. 원뿔은 이렇게 평행하게만 자르면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자르면은, 자, 이 두 그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하고 평행하게 자르겠습니다. 요 선하고, 요 선하고 평행하게. 그래서 이쪽에서도 요거하고 요 선하고 평행하게 자르면은 단면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요게 포물선입니다. 예, 포물선이고, 쌍곡선은 이거보다 더 아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왜 이름이 쌍곡선이냐? 왜 쌍곡선이냐? 이 원뿔을 또 이렇게 이쪽에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자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쪽에서 하나 또 만납니다. 요 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뿔 하나 더 생각하게 되면은 요거는 평행하니까 안 만나지만 이 경우에는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쌍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신기하냐? 아니, 원뿔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이렇게 뭐가 나오나 잘라볼 수 있는데 그게 천체역학의 모든 궤도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갖다가 원뿔곡선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이해하게 되면, 요거까지 기술하게 되면, 이제 근세 천문학자, 물리학자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그러니까 마치 정말 창조주가 있으면 콤파스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떻게 꼭 자로 잰 듯이 여기 법칙이 이렇게 되냐 이거죠. 요것이 요걸 알아내는데 인간의 수많은 천재들이 1800, 1700, 1800, 1900년 대략 초까지 한 그 200년 동안 막 그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때 알아낸 우주의 비밀이 바로 요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다면은 케플러가 피타고라스의 신봉자로서 이제 그 우주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중에 타원궤도를 밝혀내는데 타원궤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타원궤도는 그 신의 뜻 중에 하나에 불과하더라.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 단어들이 제가 이거 일부러 영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세요? 별 이름은 굉장히 상품 이름 짓기 좋아요. 잠깐 그거 소개하기 전에 일단 그거부터 써놓고요. 잊어버리니까. 예, 원, 서클, 타원, 엘립스, 그 다음에, 포물선을 갖다가 파라볼라라고 합니다. 파라볼라. 예. 예, 하이퍼볼라 해서, 파라볼라 안테나라든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다 이게 자연의 뜻을 가진 굉장히 숭고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장명하는 거나 이런 걸 쭉 도와주다 보면은 별 이름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백마가 4마리 나와요. 백마 4마리의 이름이 예, 알테어, 알데바란, 리겔, 안타레스입니다. 그래서 알테어는 독수리자리 별이 견우성이에요, 견우성. 우리 동양 이름으로. 알데바란은 황수자리 별이고, 리겔은 오리온자리 별이고, 안타레스는 정갈자리 별인데, 이 문호들이 진짜 구단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거기서 배너라는 그 영화 소설 직접 보시게 되면 그 주인이 아랍 사람이거든요. 아랍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 찰턴 헤스턴한테 백마 4마리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아랍의 별이기 때문에 문호가 작가가 알로 시작된 별 이름, 밝은 놈을 갖다 배정을 한 거죠. 알자로 시작되는 별들은 그 아랍 지방에서 이름이 지어진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천문학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학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히 최근에 이렇게 근세나 이렇게 쭉 보면은 틀린 예가 참 많아요. 예, 틀린 예가 참 많은데 이분은 천문학자보다 나은 거죠. 오히려 저러한 배려를 해준 거죠. 예, 그래 배려를 해서 정말 아랍 사람이 정말 별 4개 이름을 정하면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남의 분야인데 저는 아는 게 별밖에 없습니다만 그분은 문학가인데도 어떻게 그럴까 배려를 했을까 하면 저대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현대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런 얘기 막판에 좀 하겠습니다만 좀 미리 예고 프로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으로 약 100억 광년까지 보거든요. 100억 광년이라고 그러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이 약 10조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로 100억 년을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천문학자들이 이건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이 밝힌 우주가 얼마나냐? 100억 광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망원경이 더 크면 더 멀리 보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100억 광년인데 그 100억 광년이 되는 우주를 갖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한 지구만하게 줄였다 쳐봐요. 이 우주를. 그럼 지구는 얼마나 작아질까요? 원자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보다 작은, 그러니까 현미경은 안 보이는 거죠. 원자보다 작은 지구에서 살면서
지구만한 우주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는 이해하고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뭐 알긴 뭘 알겠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원자보다 작은 지구에서 살면서 우주가 EBS 건물만 하다고 해도 놀랄 판인데 지금 지구만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한때는 태양계에서 지구가 가운데 있다가 이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천동설이 무너졌다고 인간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은 뒤에 속편이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지동설 우주로 지금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근세 천문학자들이 요거를 밝혀냈는데 이런 비밀이 있더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원, 포물선, 쌍곡선, 그 우주는 정말 저 어휘들이 정말 의미심장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는 1년이 360일이다. 한 달이 30일이다. 그거 알아내는 것도 대단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화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이제 우주론 시대, 바로 이제 우주가 물로 돼 있다, 불로 돼 있다 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를 가지고 우주론을 설명하는데 저쪽 월상권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5원소를 도입한다는 거죠. 그 제5원소가 현대까지도 살아있어가지고 제5원소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 5원소라는 영화 보시면 물, 불, 공기, 흙에 5번째가 인간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원소 우주가 와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운동론을 냈다는 거죠. 그 제5원소는 신성하고 보석 같은 이 사바세계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운동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야 한다. 모든 운동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야 한다. 그래 믿었고, 이 당시에 이 가장 아름답게 우주를 조화롭게 생각한 사람은 피타고라스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근세에 오니까 이제 브라헤나 코페르니쿠스나 이제 갈릴레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원소도 보니까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오원소도 부정하게 되고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려 보니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쪽으로 이제 케플러 관측파가 있고 이론파가 있는 거죠. 표를 둘로 나눌까요? 그래서 관측파들은 브라이하고 케플러가 이제 관측을 해서 케플러는 관측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타원 궤도를 조심스럽게 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이론파 중에 뉴턴이 케플러 거를 보고서 맞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 근세에 이제 라그랑제, 해밀턴, 오일러 같은 천재들이 천체역학을 만들면서 이게 타원만 맞는 게 아니라 타원, 포물선, 쌍곡선 그 천체역학의 비밀을 알아내는 거죠. 근데 알아낸 비밀이라는 게 결국은 갖다가 원뿔 갖다 놓고 칼로 자르는 거하고 똑같더라 이거죠. 그 네 가지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 네 가지 경우 외에는. 정말 신비하더라. 그 와중에 제가 하나 또 설명드린 게 케플러는 피타고라스보다 한술 더 떠서 타원 계동을 할 바에는 행성 하나하나가 음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저대로 표현하려면 피타고라스가 들은 음악이 정교한 삼화음의 어울리는 화음을 들었다면 케플러는 이제 불협화음으로 어울린 오케스트라를 들은 게 아닌가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관측 쪽에서는 허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왕성을 발견하면서 동양의 음양오행도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이제 기존의 그 우주도 이제 그 오행성의 우주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케플러는 오행성이길 바라고 정답은 제가 5개라는 사실 가지고 궤도까지 다 정해놨는데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천체망이 커지면서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하고 천체역학이 이론이 발견해서 해왕성의 발견을 예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학과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0년까지는 이제 탐보우라는 사람이 명왕성을 발견하는데 이러한 저런 뒷얘기가 있다. 그런데 뉴턴 이론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왜 필요하냐. 자, 이 얘기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있으면 그럼 행성이 이렇게 계속 제자리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타원 운동을 하면 계속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관측해 보니까
해가 있으면 돌아오질 않고 요렇게 돌아요. 약간 요렇게. 예. 요렇게 이렇게 타원 운동이 이게 아기가 맞질 않고요. 회전해요.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바로 이렇게 해서 뉴턴의 역학도 결국은 또 틀린 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아주 틀린 게 아니고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는 안 맞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역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뉴턴이 어떤 우주를 또 생각을 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흥미진진한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한국천문원의 천문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혹시 한국천문연구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립천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공무원직제 국립천문대는 없는데 가장 오래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원자로 때문에 원자력 연구원도 잘 아시고, 항공우주연구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연역은 첨성대, 서운관, 관상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옛날 가장 오래된 정부 출연기관이고, 사실은 여러분들 일기예보 할 때 내일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그거 다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국가기관이고요. 우리나라의 바로 책력을 운용하는 기관이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천문학은 일상생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예를 들면, 깜깜한 밤하늘을 산꼭대기에서 뒤지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하늘에서 혜성이나 이런 것 발견하는 기술이 그게 바로 국방기술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첩보위성을 추적하는 기술이나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이거는 천문학에만 쓰는 기술이다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과에서 이렇게 사람이 눈동자 떨리는 걸 처리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별빛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구 대기권 때문에 이렇게 굴절을 해가지고 별이 막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별이 반짝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잡는 기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정말 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다 잘합니다.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전산 잘하고. 제가 하나 좀 일화를 소개하면은 저도 집이 어려워서 대학교 다닐 때 꼭 가정교사를 해야만 됐는데 찾아가면은 부르는 거예요. 학생 어디 다녀요? 그러면 S대 다닙니다. 그러면 어머 그래요. 무슨 과세요? 그러면 천문학과입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조금 한 5초도 생각 안 해요. 그랬다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저는 천문학 홍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보통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학문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가 기상청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왜 날씨가 일기예보가 안 맞냐고 저한테 항의한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 시골에 가면은 천문원장이다 그러면 그럼 용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천문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고 첨단 과학이 없어서는 안 될 기초과학입니다. 네, 정말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문학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드리고 있고 또 많이 천문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해주실 이야기 살짝 맛보기로 안내 좀 해주시죠. 고대하고 이제 근세 천문학 혁명까지 피타고라스하고 케플러를 이제 중심으로 설명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그 우주론의 역사를 한번 쭉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뉴턴까지 뉴턴의 근세 우주론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신 한국천문원 천문연구원 원장 박석재 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TV평생대학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